혹시 자녀와 대화하다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이 툭 꺾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어서 다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묘해집니다. 화가 나는 것 같다가도 괜히 내가 예민한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오래 남게 됩니다. 자녀는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고 넘기는데 내 마음은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되는 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한마디 보태면 자녀가 시선을 딴 데로 두고 대답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알았어 하고 끝내는데 말투는 평범한데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괜히 말을 했나 싶어 입을 다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비슷한 상황인데도 덜 상하게 됩니다. 자녀가 피곤해 보이면 그냥 지나가고 또 어떤 날은 같은 반응인데도 유난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데 속에서는 자꾸만 존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무례한 말을 했는지, 큰 소리를 냈는지, 같은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더 오래 흔드는 건 말의 내용보다도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작은 신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말인데도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어떤 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결을 따라가 보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가르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놓치는 관계의 흐름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휘둘리게 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내가 먼저 알아차리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상황이 올 때 마음이 덜 흔들리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말투를 보면 무시가 보입니다. 저녁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합니다. 손은 바쁜데 마음은 더 바쁘게 됩니다. 그때 자녀에게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가스 불 껐는지 한 번만 봐줘라. 자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도 안 들고 대답하게 됩니다. 아, 알았어. 내가 이따 볼게 하고 말하게 됩니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긁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가 먼저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을 흐리거나 한숨이 섞이거나 단어 사이가 툭 끊기거나 목소리에 온도가 빠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 순간 부모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나? 그래서 또 설명을 길게 하려다가 멈추게 됩니다. 아니, 그냥 불만 껐는지 확인만 해달라는 말이었어 하고 덧붙이려다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자녀는 피곤한 얼굴로 아, 진짜 왜 그래 하고 말하게 됩니다. 말은 점점 짧아지는데 마음은 더 길게 상처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곤하고 예민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모 마음이 유난히 무너지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투에 숨어 있게 됩니다. 사람이 짧은 순간의 말투만으로도 상대를 꽤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널리 암바디와 로버트 로젠탈이 분석한 결과에서는 5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관찰만으로도 대인 관계 결과를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목소리가 상대의 힘, 거리감,
우위감을 어떻게 만들고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학술지 PLOS1에 실린 연구에서는 목소리로 형성되는 첫인상이 호감과 신뢰 축과 힘과 지배 축으로 정리되며 이 두 축이 목소리 첫인상의 약 80%를 설명한다고 보고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특징만으로도 인상을 78% 수준으로 구분하는 예측 모형이 가능했다고 제시됩니다. 자녀가 말은 맞는 말을 했는데도 부모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닿아 있게 됩니다.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가 주는 힘의 방향이 먼저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음성에서 목소리의 여러 요소가 상대 평가에 영향을 주며 음성 특징과 말의 내용이 합쳐져 평가의 차이를 20%에서 50% 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말투가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 평가에 꽤 큰 비중으로 작동하는 단서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부모가 상처받는 건 내용 때문이 아니라 방향 때문인 경우가 많게 됩니다. 말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 부모는 말이 아니라 대접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바쁘고 피곤하고 여유가 없을수록 사람은 말을 아끼는 대신 말투로 우위를 잡으려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에너지가 바깥보다 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멀쩡한데 집에서는 말투가 무뎌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함으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기본 말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기본 말투가 되면 자녀는 무시하는 줄도 모르고 하게 됩니다. 부모는 매번 낮아지는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는 알았어라고 하면서 말투로는 그만 좀 해를 보내게 됩니다. 말로는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말투로는 왜 나를 귀찮게 해를 보내게 됩니다. 부모가 듣는 건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부모가 길게 설득을 시작하는 순간 자녀는 더 쉽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짧게, 차분하게 말투의 결을 바꾸는 순간 힘의 방향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가 세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키우면 싸움이 커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말의 결입니다. 따뜻하되 흐리지 않고 단호하되 날카롭지 않은 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반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고 반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 말의 내용만 붙들면 서로 끝없이 평행선을 타게 됩니다. 말투는 전달 방식을 같이 보지 않으면 같은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이기려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시가 섞인 말투가 반복되는 자리에서는 마음을 계속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를 참는 능력으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선을 한번 세워두면 그 뒤부터는 마음이 덜 닳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는 자녀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부모가 그 말투까지 바로 고쳐놓겠다고 끌어안으면 마음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 말투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받아줄지, 어디서 멈출지, 어떤 선을 지킬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 크기가 커지는 순간 힘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명절이든 주말이든 가족이 모이면
꼭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생깁니다. 밥상 앞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가 한마디 보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어떠니?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자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한 단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 내용만 보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소리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부모는 그 순간 바로 조용해집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말을 줄입니다. 밥을 씹는 속도도 느려지고 말할 타이밍도 잃어버립니다. 속으로는 이런 느낌이 남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이상하게 자리가 밀린 느낌을 받습니다. 목소리 크기가 대화의 서열을 만들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크기는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감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중국 과학원 심리연구소 연구진인 천 쉬하이는 같은 문장이라도 소리의 세기를 조절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의 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화난 말투와 중립 말투를 듣고 화난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이때 분노 평가에는 말투 종류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사람들은 목소리 단서만으로도 화의 강도를 아주 뚜렷하게 구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연구진이 화난 말투의 소리 세기를 낮추자 그 말투가 덜 화나게 들리는 쪽으로 점수가 내려갔다고 설명합니다. 즉, 목소리 크기는 듣는 사람의 감정 판단과 즉각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샤피와 그랑장 연구진은 낯선 목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주로 신뢰감 마이너스 호감 축과 힘 마이너스 지배축 두 가지 차원으로 평가한다고 정리했고, 이 두 축이 전체 첫인상의 80%를 설명한다고 보고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소리 크기는 그냥 크게 말했을 뿐이 아니라 상대에게는 지금 힘이 어디로 쏠렸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순간 대화를 이기려는 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으로 설득하기가 귀찮거나 상대 말을 더 듣기 싫거나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이런 방식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밀어붙였더니 상황이 정리된 경험이 생기면 사람은 그 방법을 습관처럼 다시 씁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예의의 브레이크가 쉽게 풀리기 때문에 더 자주 나옵니다. 말로는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지금부터 내 페이스로 끌고 갈게가 됩니다. 말로는 그냥 피곤해서라고 하면서 목소리는 내 말로 끝내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용보다 태도를 먼저 맡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목소리를 키웠으니 부모도 목소리를 키워서 맞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대화는 무슨 말이 맞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내리누르냐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는 관계가 이기고 지는 판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지켜야 하는 건 목소리의 크기 경쟁이 아니라 대화의 기준입니다. 큰 소리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조용히 세우는 쪽이 더 오래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상대가 화를 내는 순간 이성은 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주는 뜻은 단순합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내용은 사라지고 힘만 남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설득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가 나오는 자리에
마음을 끝까지 들이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매번 작아지는 자리에 내 마음을 계속 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참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그 흐름을 끊는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준은 길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리될 때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한마디가 됩니다. 그게 부모에게 할 태도냐? 차분한 말투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경계만 알려주면 됩니다. 한마디를 하고도 계속 설명을 붙이면 다시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건 내가 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대화의 톤을 다시 바로잡는 방식이 됩니다. 세 번째, 표정이 먼저 말해버리는 무시가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자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모는 반갑기도 하고 요즘 사는 얘기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은 괜찮니? 하고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말로는 응, 괜찮아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먼저 나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비틀리거나 눈이 위로 한번 굴러가거나 코로 짧게 웃는 표정이 나옵니다. 말은 괜찮은데 표정이 그걸 왜 물어봐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말이 줄어듭니다. 내가 뭘 또 잘못 물었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이 점점 짧아지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오히려 더 조심해집니다. 여기서 자녀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닙니다.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이상하게 뾰족한 게 남습니다. 표정 하나가 나는 너를 진지하게 안 봐라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겠더라 하고 말했을 때 자녀가 말없이 입술을 꾹 누르고 눈썹을 올리는 표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부모는 더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표정이 먼저 관계의 힘을 바꾸는 장면입니다. 표정은 말보다 빠르게 상대를 읽게 만드는 단서입니다. 사람의 뇌는 표정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미세 표정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 아주 짧게 드러나는 표정이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폴 에크먼 연구 계열에서 미세 표정은 보통 0.5초 이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즉, 당사자는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이 날 귀찮아한다 같은 느낌을 순식간에 받게 됩니다. 또 표정은 사회적 평가와 연결이 됩니다. 특히 경멸 표정은 관계에서 상대를 아래로 두는 신호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경멸은 보통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표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멸 표정은 관계 만족도와 갈등을 예측하는 단서로 자주 다뤄집니다. 즉, 자녀가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표정에서 경멸이나 귀찮음이 세면 부모는 그걸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보다 표정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표정은 습관처럼 먼저 나옵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표정을 숨기는 에너지를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다가도 집에서는 표정이 그대로 새기 쉽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처음엔 그냥 무심한 얼굴이었는데 반복되면 그 얼굴이 기본 반응이 됩니다. 부모가 말을 걸면 자녀 얼굴부터 또 시작이네 같은 표정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는 본인도 모르게 그 표정을 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로는 응, 괜찮아라고 하면서 얼굴은 그만해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말로는 알겠어라고 하면서 표정은 듣기 싫어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상처받는 이유는 말보다 표정이 먼저 무시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건 설명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표정이 선을 넘는 순간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넘어가면 그 표정이 더 편해집니다. 그러면 자녀는 표정으로 대화를 끝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제목과 썸네일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 방향이 됩니다. 자녀가 무시할 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바꿔서 기준을 세우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한마디가 됩니다. 그 표정이면 지금 얘기 못하겠다.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표정이라는 신호를 그대로 인정하고 대화를 잠깐 멈추겠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멈추는 행동이 따라가야 힘이 생깁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말과 행동이 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찰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말은 예쁘게 할 수 있어도 마음은 얼굴과 태도에서 먼저 새어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말이 아니라 사람의 결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표정으로 무시가 오면 부모는 마음을 더 들이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표정을 억지로 웃으며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하고 멈추면 됩니다. 그 표정이면 지금은 대화 안 할게 하고 선을 세우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반복되면 표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침묵으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설거지도 끝나고 거실이 조용해진 순간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걸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말은 조금 서운했어 하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TV만 보거나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느낌이 납니다.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또 뭘 잘못 말했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더 보태게 됩니다.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야 하고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한참 있다가 됐고요. 같은 짧은 말만 던지고 끝내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 침묵 앞에서 자꾸만 작아집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상황이 정리될 텐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더 답답해집니다. 가족끼리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여기서 생깁니다. 상대가 조용하니까 참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침묵이 대화를 끝내는 무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는 연결을 끊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계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에 스토널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말을 끊고 반응을 끊고 표정과 눈빛도 닫아버리는 방식입니다. 말다툼에서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동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트먼 연구 계열에서는 이런 대화 단절 행동이 관계 갈등과 만족도 저하와 강하게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침묵이 반복되면 상대는 나는 들어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침묵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의사소통 연구에서도 침묵은 상대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이 없을수록 상대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화났나 나를 무시하나
내가 틀렸나 같은 생각이 빠르게 쌓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지는 패턴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말로 부딪히기는 싫은데 대화를 자기 뜻대로 끝내고 싶을 때 침묵을 씁니다. 상대가 불안해져서 설명을 더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가 먼저 접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처음엔 그냥 말이 없는 성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침묵이 권력이 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먼저 사과하거나 먼저 물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로는 나 화 안 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묵으로 눌러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목 흐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길게 설명을 늘어놓으면 침묵이 더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부모가 더 지치게 됩니다. 한마디만 바꾸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한마디가 됩니다. 지금 대답 없으면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출게.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침묵을 대화의 방식으로 쓰지 못하게 기준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한 뒤에는 정말로 멈추는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노골적인 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묵은 종종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침묵 앞에서는 더 말을 붙이기보다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침묵을 만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설명을 더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침묵을 쓰는 사람은 더 편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참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이어갈 조건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대답이 없으면 멈춘다는 기준을 짧게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멈추는 게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침묵에 끌려가서 내가 혼자 무너지는 시간을 줄이는 일이 됩니다. 5번째, 비판을 받는 순간 태도가 본능처럼 튀어나옵니다. 식탁에서 가벼운 이야기 하다가 부모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너 요즘 말이 좀 거칠어졌더라 하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큰 지적도 아니고 싸우자는 말도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 반응이 바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또 시작이네 하고 말을 자르는 경우입니다. 혹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하고 목소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또는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하고 비웃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공격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고 변명처럼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부모는 결국 말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 싶어집니다. 비판을 받는 순간 사람은 아주 빠르게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내가 틀렸다는 신호를 받으면 내용보다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와 자기 정당화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많이 연구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바로 변명하거나 상대를 탓하거나 말을 비틀거나 책임을 옮기기 쉽습니다. 또한 비판을 위협으로 느끼면
상대 말을 더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는 정보 처리보다 감정 처리에 에너지가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도 자녀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깁니다. 즉, 비판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방어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비판을 들으면 자녀는 내용보다 먼저 체면이 건드려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비판을 들으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어릴 때부터 비판을 받으면 바로 방어하는 습관이 자리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집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은 작아도 자녀 반응은 크게 튀어나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로는 알겠어라고 하면서 태도는 내가 공격받았다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화는 내용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길게 설득하면 자녀는 더 방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같은 말이 길어질수록 자녀는 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흐름이 그대로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바꿔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한마디가 됩니다.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말하는 거야. 이 말은 자녀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선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뒤에는 더 길게 붙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방어로 튀어나오면 대화를 잠깐 멈추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몽테뉴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건 비판 그 자체보다 비판을 통해 체면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내용보다 먼저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비판 반응이 격해질수록 지금은 내용 대화가 아니라 감정 방어가 먼저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판 반응 앞에서 부모가 지쳐버리는 이유는 매번 내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건 더 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가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말하는 거야 하고 짧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방어로 더 세게 나오면 대화를 잠깐 멈추면 됩니다. 내가 설득하려고 매달릴수록 자녀는 더 버티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싸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닳게 하지 않으면서 선을 세우는 방식이 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지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늘 내가 낮아지는 방식으로만 흘러가면 마음이 먼저 마르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존중이 있어야 숨을 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선을 세우는 한마디가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는 대신 기준을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녀가 잠깐 거칠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거칠음에 내가 매번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내어주고 그 이상은 거리두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음의 간격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